관찰의 신뢰도입니다. 관찰법과 연관성이 있네요. 관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관찰법은 아시는 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게 조금 더 급선무가 되는데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찰자에 대해서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의 퀄리티, 질을 높여야 될 겁니다. 맞고요. 하나의 관찰 대상을 여러 명의 관찰자가 관찰한 후에 결과를 비교하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제3자의 검토도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제3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관찰의 신뢰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용어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관찰을 기록을 할 때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배합하면 안 됩니다. 배합하면 안 되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에서도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관찰법의 장점이네요. 사회복지 조사 방법 중 관찰법의 장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회적 과정을 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연구 대상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응답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는 관찰 방법을 통해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면접법 이런 것 좀 힘들거든요. 우편조사 이런 거 힘들고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응답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는 관찰 방법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적 자료 수집으로 연역적 논리 전개에 유용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질적 연구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납법에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연역적 자료 수집 방법이나 연역적 논리 전개에 유용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거, 양적 연구에서는 연역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편조사, 다수를 조사하는 우편조사나 면접조사, 전제 조건이 다수입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자, 조사 대상 3번 틀렸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어리답니다. 어려서 구두 표현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 관찰법이 되겠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시간적인 변수를 도입하기가 용이하고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제 관찰법은 질적 연구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해서 시간적인 변수를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단 분석 아시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분석을 종단 분석이라는데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장점입니다. 답을 해결했네요. 3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관찰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장점 문제. 참여행동 연구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공개된 문제에 보면 참여행동 연구가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참여행동 연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참여행동 연구는 참여자가 있겠죠. 참여자, 연구에 대한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대상들도 그 연구 설계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연구 참여자도 책임이 있다. 연구 설계에. 자, 맞고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보다 위에 있는 가정을 인정한다. 아닙니다. 누가 위에 있냐면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보다 위에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보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위에 있다는 가정을 인정한다. 연구 대상자는 끊어요.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의 대상자, 참여자가 있잖아요. 그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 설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여행동 연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됩니다. 참여행동 연구 쪽 알아놓으세요. 참여행동 연구는 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인터넷 조사, 전자 설문조사라고 하죠. 인터넷 조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이 조사에 응하겠네요. 그렇죠?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편의현상, 바이아스, 치우침이라고 하죠. 바이아스, 치우침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편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털 검색 있잖아요.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그 전자설문에 응답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 포털에서 진행하는 전자설문이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편의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와 분석이 매우 신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조사에 응하면 바로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돌아가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모집단이나 표집의 양이 많은 경우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설문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먼저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모집단이나 표집의 양이 많은 경우 추가 비용이 적게 들거나 들지 않습니다. 적게 들거나 들지 않는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집의 양이 약간 많아지면은 그냥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거고, 조금 더 많아지면, 표집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돈이 조금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접근하기 힘든 그 말이에요. 접근하기 힘든 전문가 등의 특수계층에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 특수계층이 바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인이 복수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죠. 동일인이 여러 번 거기에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점에 해당됩니다. 단점, 4번은 장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3번 경우는 이렇게 바꾸어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와 분석이 매우 신속하다. 장점, 편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점이 됩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였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